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권가가 되든 정치권이든 언론에 떠돈다는 것은 정윤회 씨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그 정윤회 씨를 견제하려면서 타겟으로 잡는 청와대 인사가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독도에 이제 네. 간 그 경위와 누구와 네. 독도를 이제 갔느냐, 네. 또 어떠한 소위 말해 사람들과 함께 있었느냐 네. 등에 관한 뭐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카페에 있는 회원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보도 등에 의하면 일정한 영향력을 그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와 대척점에 있는 그 어느 인물 또는 그 세력이 네. 사실은 지금 관련된 이 문건도 의도적으로 언론사에 네. 사실은 뭐 제공을 한 것으로 뭐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즉 바꿔 얘기하면 글쎄요, 저는 권력 투쟁적 입장에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정윤회 쪽에 뭔가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네. 저의 그 개인적 추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실패로 끝나는 그와 같은 국면에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알려짐으로써 네. 이 정윤회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력이 또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는 네. 즉 그를 통해서 어떤 통제를 하려고 하는 정윤회 씨의 바깥쪽 대척점에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권이 반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차제에 이 정윤회 이 사건을 완전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윤회 씨 문제가 지금 10년입니다. 10년. 2004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대표할 때 그때 떠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2014년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거 오히려 이거는 뭐 야당에서 정치 공세도 아니고 당시 2007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경선할 때도 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뭐 맞으면 처벌하는 거고 아니면 그 정윤회 씨 말처럼 아닌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 검찰이 청와대의 권력 다툼을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검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박경정, 이 문서를 작성한 박경정을 불러서 수사를 하는데 네. 박경정 본인은 어딘가에서 소스가 있어서 또는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청와대에 있는 소속된 몸으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이런 중요한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 정말 본인이 정확하게 확인한 소스가 최소한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소스를 그럼 검찰에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말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 말한 그 소스를 또 언론에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수사를 할지 말지 여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불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것, 청와대의 권력 다툼을 실질적으로 수사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몸통 다 자르고 꼬리인 박경정 정도만 처벌하는 수위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염려는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는데 이제는 그 문건에 나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 십상시라는 말이 있는데 십상시란 말이 그 후한말, 중국 후한말 시대 때 그 어린 왕을 쥐락펴락했던 황간 10명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십상시라는 말 자체가 그 문건에 쓰였다라는 거는 그 10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는 뭐 여러 사람도 있지만 전현직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그동안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진위를 가리겠다. 이분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는 정윤회 씨하고 인간적인 친분은 있지만, 그분이 섭섭해할 정도로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 어디까지?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문건이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느냐. 그 다음에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명예훼손죄도 있기 때문에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라는 부분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예를 들어 문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대통령
정윤회, 예.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예. 박지만 예. 이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을 검찰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의 모든 최근 수개월 동안의 통화기록, 행적, 아까 정윤회 씨가 말했듯이 자기 통화기록, CCTV 다 조사해라라고 하는데 네. 다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거기까지도 조사해야만이 이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가 나오는 건데 네.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궁금하고. 근데 최소한 정윤회 씨와 그 십상시, 그 소위 말하는 십상시에 거론된 그런 10명이 다 동의를 한다면 그분들의 행적은 파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그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잘 됐다. 네. 이 기회에 뭐 진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안 믿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셨으니 여기 나와 있는 당사자들은 다 수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본인의 지난 행적에 대해서 떳떳한 부분을 스스로 밝히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성공적인 뭐 수사, 소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첫째는 이제 일단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물적 증거가 있어야 소위 뭐 피의자나 뭐 관련인이 네. 자기가 뭐 자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뭐 강남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장소에 네. 실제로 뭐 만났는지 이런 뭐 CCTV가 뭐 있는 건지 이걸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 동선들 자동차가 이제 뭐 지금 자동차 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게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걸 CCTV를 확보하면은 일단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관련인들을 그야말로 그 소환을 해서 일정한 이제 신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백을 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과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느냐, 목격자에 관한 거. 근데 현실적으로 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은 가능하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그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죠. 즉,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결국은 그 범주 내에서 수사를 하라. 또 이 검찰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약에 수사에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그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말이죠. 자, 세계일보 기자들도 이제는 고소를 당했는데 당연히 조사를 받으면 어디서 문건을 입수했는지를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검찰 조사가 또 보호해야 될 또 측면도 있을 것 검찰 같아요. 조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찌라시라고 청와대에서 말하는 그 문건의 사실, 내용, 사실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문건은 어떻게 유출됐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요, 후자, 문건 유출을 집중적으로 팔 경우가 높습니다. 우리 뭐 92년도 초원 복국직 사건, 또 삼성 X8 사건, 다 어땠습니까? 다 도청 문제라고 몰고 갔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 본질을 비켜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 지금도 그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문건 유출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뭐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밖으로 나갔다는 건 대단히 큰 사건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사건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타기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정 교수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이게 1월에 작성이 됐고 지난 봄쯤에 이제 유출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월에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론사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문건을 뒤늦게 준 거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선택으로 봅니다. 그 세계일보가 이번에 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정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4월 달에 경제비서관실에서 그 행정관들의 또 그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공직기획 비서를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외부로 알려졌어요. 이때도 그 문서가 외출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청와대가 정신 못 차린 거죠. 저는 뭐 그건 지적하고 싶고. 그 일부 보수 언론에서 뭐 그 누출에만 신경을 쓴다 이러면 저는 뭐 여러 신문을 봅니다만은 뭐 꼭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성급하게 좀 전망을 한다면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나올 게 별게 없다. 뭐 태산명동에 설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나라 그 검찰청이 그 법무부의 한 외청입니다. 정부 행정기관의 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부의 그 영향력 속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검찰의 독립 얘기를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제가 청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검찰 수사는 별도로 감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십상시들하고 정윤회가 만나가지고 인사에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이거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밝히지 않고요. 이제 정황을 봐야 되는 거죠. 밝혀질 수는 없다. 그렇죠. 사안 자체가 밝혀내기 힘든 사안이다. 그렇죠. 다만 그 전제로 강남에서 중국집에서 월 2회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하고 정윤회가 만나가지고 은밀한 모임을 가졌느냐, 이때 문서 들고 가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서 누출, 이 두 가지인데,
저는 그 박모경정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네. 그 박모경정 하는 일이 말이죠. 보고서 작성하고 자기 외부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건데 네. 카더라 소리만 들은 건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의도 증권가 가가지고 증권맨들하고 얘기하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올린 거고 네.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네. 잠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집 앞에서 잠복을 해가지고 사진 다 찍고 말이죠. 정윤의 사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선 사진 다 찍어가지고 제대로 첨부해가지고 보고서 올렸으면은 본인이 나가지 않죠. 문고리 3인방이 어떻게 조치가 됐을 텐데 이런 점에서 박모경정의 그 행위는 여러 가지로 수상적인 면이 없잖아요. 거죠. 지금 그 교수님 그 취재원과 관련돼서 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 보충을 좀 해보면 어쨌든 이 시기를 보면 그 박모경정이 그만두고 나서 그 세계일보에서 그 특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주로 그 내용을 보면 4월 3일 날 청와대 행정관 비리면책 특권 그것으로 이제 특종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주로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의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거 뭐 10월 9일 날에는 청와대 중소기업 비서관에 관한 뭐 특종을 한 것 같고요. 더구나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27일 이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징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감찰 행정관 사실상 뭐 좌천성 전보 조치. 그러니까 이 박모 경정이든 아니면 박모 경정의 어떤 지시를 했던 그와 같은 분이든 그분을 통해서 세계일보에 어쨌든 뭐 전달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하필 그 소위 말해서 조중동이 아니고 뭐 세계일보였겠느냐. 뭐 신문 부수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자신의 신분 어떤 보안에 대해서 세계일보하고는 좀 뭔가 믿을 만한 뭐 인간적인 뭐 관계가 뭐 있었던 그와 같은 탓은 이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 근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믿고서 지금 세계일보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세계일보 입장에서도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건보다는 더 강도 있게 취재원 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수사의 어떤 아까 연유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과실을 얻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인간관계 때문에 세계일보에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박모경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경찰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정치적인 그 중간급 간부의 경찰인데 만만해라는 얘기가 박지원 의원한테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 잘 모르는 사실을 야당 의원이 터뜨려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때도 상당히 그 징조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모경정이 됐든 간에 또 박모경정의 주변에 있던 누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 청와대 정말 정부의 아주 그 권력 핵심에 있는 그 은밀한 여러 가지의 그 공문서들이 이렇게 쉽게 놔둬다니는 어떤 채널들이 사적으로 확보돼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개탄할 사안이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뭐 누가 유출을 했는데 유출 경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유출이 된 거 자체는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유출이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고의로 흘렸다라는 건데 그럼 청와대 안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팩트 확인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유추가 가능한 내용 같아요. 이미 청와대 내부에 특히 VIP와 관련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쓴 보고서가 버젓이 유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안에 뭔가 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서로 라인을 달리하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동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거는 이미 뭐 확정적으로 된 거죠. 과연 그게 누구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기 힘든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설령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건 유출 파문 자체로 청와대에서는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한 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이 불협화음을 떠나서 이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나오면 안 되죠. 대외비 그렇죠. 아닙니까? 대외비고 그래서 이거 문건 사실 USB에도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복사를 하면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복사했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문건 생성 이전과 이후에 뭐 달라진 점들을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그 정확한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즉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어떻게 본다면 거의 와해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능 자체도 원래 있던 것이 이제 민정수석실로 다시 가버리고 또 지금 그 핵심 역할을 했던 박경정과 조 비서관도 결국은 그만두는 꼴로 인적 청산도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왜 그랬겠느냐. 즉 공직 비서관실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청와대 영향력, 즉 박경정의 그 지금 뭐 이야기도
지금 이 이슈를 컨트롤 타워하는 예. 사람이 내적 외적에 포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도 그 사실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본다면 무엇인가 불협화음 자체가 이미 이 문건이 생성되고 난 이후부터 네. 현재까지 계속 현재 진행 중이었고 네.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이제 나왔다라고 네.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윤회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네. 드러나야 네. 그렇지 않으면 묻히는 어떤 타이밍도 어떤 이 대척점에 있는 분은 사실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 자체가 뭐 지금 뭐 여야 예산에 관한 거, 뭐 국정조사에 관한 거, 뭐 이런 것을 그야말로 다 블랙홀로 만드는 이런 것으로 전제 돼 있다고 본다면 네. 사실은 권력 투쟁에 지금 어떤 반전의 국면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추정에 물어두고 싶은 거죠. 예. 아까 정윤회 씨도 그랬죠. 모든 걸 조사해라. 자기는 떳떳하다. 그다음에 아까 그 모 비서관도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맞으려면요. 청와대가 지금 그냥 일반 검찰에 이 수사를 맡길 게 아니에요. 청와대 스스로가. 왜냐하면 청와대가 어떤 곳이에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죠. 대통령은 누구예요?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네. 행정부 안에 그것도 법무부 그 밑에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풍문 그것의 진위 여부를 수사한다? 이것은 그냥 언뜻 상식적으로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가 없어서 정윤회 씨나 네. 이재만 비서관이 네. 했던 말처럼 네. 정말 떳떳하게 모든 걸 밝히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냥 됩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든지 외부의 객관적인 그 수사가 시작이 돼야만이 이 두 분이 말하는 그 진실도 밝혀질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특검을 저는 했으면 자꾸 좋겠어요. 떳떳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청와대의 행동이 네. 모순이 자꾸 되는 부분이 오히려 청와대 신뢰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저도 화끈하게 우리 강현재 변호사 같은 분을 특검 보가 됐든 해가지고 화끈하게 파헤쳤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번 그 사건의 콘텐츠가 네. 특검을 할 대상인지도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이 십상시하고 정윤회가 모여가지고 인사에 개입을 해서 국정을 농단했더라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추측하는 그런 콘텐츠고 만났다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정윤회하고 십상시가 만났는데 이게 단순 모임인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런 거를 특검으로 하는 것도 좀 무서운데 네. 어쨌든 간에 저는 말이죠. 네. 이번 정윤회 이 인사 개입 파문, 의혹 파문이 박근혜 정부의 신뢰에 큰 데미지가 간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선에서 이게 21세기에 네. 현대 정부에서 비선의 어떤 인사 개입, 국정농단, 2000년 전에 십상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정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로 어느 부분까지 밝혀질지 여야가 언제까지 공방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달 내년 초면은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근데 지금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실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부 시스템이나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변화의 어떤 한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 보셨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는 전면적인 쇄신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박모 경정이 정말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편집풍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 정부의 공식 조직이 있고 청와대의 공식 조직이 있는데 이상한 정윤회라 하는 사람하고 옛날에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인사에 개입한다. 이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이런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첩보를 정보로 연결시켜가지고 일을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올리다 보니까 좀 일이 좀 꼬였는데 이런 비선에 대한 공직 공식 성상에서의 어떤 라인에서의 정확한 지적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쇄신해야 됩니다. 4월 달에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스타일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데 정말 이번에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전면적인 쇄신과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 시스템이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지금 정윤회 씨가 뒤에서 인사를 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항상 우리가 수첩 인사다, 비밀 인사다 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문제되는 인사가 나오면 누가 추천했냐? 이것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시스템 제대로 안 돌아갔으니까 특정인이 추천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왔다. 이런 소문이 자꾸 돌아가니까 이 기회에 인사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한 가지 짧게 질문을 해드리죠. 지금 일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하적인 표현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하적인 발언인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박 대통령은 예전부터 모셔왔는데 이런 지적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 문고리 3인방이 왜 비하 표현이에요? 대통령의 권력에 들어가는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3인방이란 말은요. 네. 우리나라 권력의 최실세라는 소리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딱 막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네. 인식이 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비하라기보다는 네. 정말 그 권력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나쁘다는 거예요. 단순히 비하면 오히려 뭐 이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독소를 계속 받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총무비서가 부속실장을 문고리 3인방이라는 거는 비하라는 표현은 맞죠. 그 대통령하고 옛날에 보좌관 그 정책을 같이 논의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깝게 부속실장, 총무비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봤는데 십상시라든가 문고리 3인방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DJ 정부 때 말이죠. 김한정 그 비서관 같은 분은 부속실장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고리라는 표현 그 안 받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윤회 씨 관련해서 이제 집중 논의를 해봤는데